백화점 쇼핑백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람 앞을 못 본대요. 그럼 내가 평생 다 챙겨주고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요. 난 이런 결혼 절대 못해요.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게요. 얼마 전까지 재벌 외아들과의 결혼 소식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으며 한 곳을 노려보듯 쳐다보면서 천천히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부터 소리 없이 설거지를 하던 또 다른 딸이 있었지요. 기름때가 낀 고무장갑, 피곤한 얼굴, 굳은 살 가득한 손. 화려한 거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뒷모습을 향해 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 대신 내가 해라 그 결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과연 누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누구를 꽃길로 데려갈지를.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23살의 한서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지만 서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었어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슬리퍼 끄는 소리,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이는 소리. 이 집에서 서윤이 내는 소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작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계모 강혜란과 언니 나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에 국, 반찬 3가지. 정작 자신의 밥상에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둔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지만요. 서윤이 8살이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는 서윤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힘들어도 남한테 모질게 굴지 마.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알아준단다. 어린 서윤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 수 없었지만 떨리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아버지 한재수 씨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후 아버지가 재혼한 상대가 바로 계모 강혜란이었어요. 딸 나리를 데리고 들어온 그녀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서윤에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엄마라고 불러. 나리랑 친하게 지내. 하지만 그 다정함이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서윤은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서윤의 고난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테리어 회사 지분, 아파트 등기, 통장까지 모든 것이 계모 강혜란의 명의로 넘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3살의 서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집의 딸이 아닌 가정부가 되었어요. 좋은 음식과 새 옷은 오직 언니 나리의 몫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언니가 입 다질린 옷가지와 남은 반찬이 전부였지요. 강혜란은 툭하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내가 왜 계속 먹여 살려야 해? 여기서 사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나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리는 서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아끼던 낡은 소설책을 들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야, 이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청소나 해. 네가 책은 무슨. 나리는 책을 소파 위에 내던지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소리 없이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냈지요. 다행히 찢어지거나 망가지진 않았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아버지가 남긴 아버지가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낡은 소설책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 화면빛 하나의 의지에 책장을 넘기는 것이 서윤의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깨어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불도 켜지 못한 채 그 작은 빛 속에서만큼은 서윤도 자유를 느끼고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서윤이 잠시라도 앉아 쉬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쉴 시간 있으면 욕실 청소나 해.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다 마음에 안 드는 옷이 나오면 죄다 서윤 방 앞에 던져놓았고 입을 게 없다고 악을 써대고 조금이라도 구김이 있으면 서윤의 방 앞은 빨래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세탁하고 다려서 다시 갖다 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도저히 잊지 못하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10살이던 봄의 일이었지요. 경복궁역 근처 좁은 골목. 나리의 백화점 쇼핑백을 두 손 가득 들고 뒤를 따르던 서윤 앞에 불량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리는 비명을 한번 지르더니 서윤이 눈을 깜짝할 사이에 혼자 골목을 벗어나 사라져버렸어요. 쇼핑백도 서윤도 그대로 둔 채 뒤돌아보지 않고 혼자 뛰어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윤 앞에 갑자기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14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야, 어린애 건드리지 마라. 비겁하게 뭐하는 거야. 소녀는 거침없이 5명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둘을 눕혔지만 인원수에 밀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불량배 한 명이 던진 유리 파편이 소년의 눈가를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년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순간 서윤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꽃 문양을 수놓아 만들어준 서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소년의 상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저랑 같이 병원으로 가요. 소년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소년은 겨우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한서윤이요. 서윤은 소년을 어깨에 부축한 채 골목을 빠져나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그만 10살짜리 소녀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소년을 이끌고 걷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선뜻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소년의 피가 서윤의 어깨와 손에 묻었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서윤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큰 소년을 부축하고 왔고 병원 도착하니 긴장도 조금 풀렸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소년을 부축해 상태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에 상처가 깊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병원 복도 끝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눈이 괜찮게 해달라고. 한참 뒤 소년이 치료를 마치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서윤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한서윤이라고 했지. 고마워. 서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자매를 도우려다 다친 것이니 정말 미안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년의 치료가 끝난 걸 보자 서윤은 계모에게 늦게 온 것에 대해 혼이 날게 두려워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계모는 서윤이 어두워 질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강혜란의 싸늘한 눈빛과 고함 소리가 들렸고 나리의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물건은 다 어쩌고 몸만 왔냐며 나리가 소리를 질렀고 강혜란은 서윤의 등짝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이 괜찮을지 자신을 구해주려다 다친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고맙고 미안해서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23살 되던 해 가을, 계모 강혜란의 집에 험악한 표정의 사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란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한때 번듯했던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강혜란 씨, 이번 달도 넘기면 우리도 더는 못 기다립니다. 사채업자가 돌아간 뒤 강혜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갈 수 있게 엄마가 알아볼게. 며칠 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혼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성그룹 외아들 오준혁. 재산만 수조 원에 달하는 재벌가의 후계자였지요. 강혜란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나리 역시 오성그룹이라는 이름 석자에 두말 없이 만남을 승낙했지요. 하지만 준혁을 직접 만나고 돌아온 나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 결혼 절대 못해요. 그 사람 앞을 못 본대요. 다리도 다쳐서 절뚝이더라고요. 내가 평생 수발 들어야 하는데 간병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나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강혜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 앞을 찾아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강혜란은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만 성사되면 한 번에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텐데. 강혜란은 천천히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강혜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강혜란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리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윤을 나리 대신 재벌가로 시집 보내자는 것이었어요. 나리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쓰면 됐습니다. 어차피 앞을 못 보는 남자라 나리 얼굴도 기억 못할 테고 혼인신고서에 나리의 이름으로 서명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서윤을 이용해 계속 돈까지 뜯어낼 수 있다고 강혜란은 생각했습니다. 딸도 아닌 서윤을 자기 빚을 갚는 도구로 쓰면서도 강혜란의 눈빛엔 미안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계획이 얼마나 잘 짜여지고 기막힌 계획인지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강혜란은 서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나리 대신 나리인 척하고 결혼해. 싫으면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리는 방문 틈으로 내다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편의점 알바로 모은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이 집을 나가면 당장 잠잘 곳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13년이 이미 충분히 지옥이었다는 것을, 어디든 여기보다 나쁠 수는 없다는 것도.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남긴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 한 장. 어머니가 직접 꽃 문양을 수놓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10살 그날 자신을 도우려다 다친 소년에게 건넨 것과 똑같이 만든 디자인, 쌍으로 남긴 손수건 중 한 장이었어요. 서윤은 그것을 손바닥에 꽉 쥐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서윤은 혼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 아래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잘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윤은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시댁의 권유로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서윤은 준혁과 함께 처음으로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강남구 오성그룹 자회사 명의의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넓은 거실, 차분한 조명. 결혼식의 소음도 사라진 그 공간에 이제 두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서윤의 남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윤에게 힘들었을 텐데 앉으라고 말했어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소파에 기댄 채 앉아 있는 남자.
서윤은 남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소파 앞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강나리가 아니라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계모가 나리 언니 대신 저한테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사기 결혼인 거 아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결혼 파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어요. 고백은 처절했고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 나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거든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준혁은 한참 동안 서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이 집에 살면서 처음으로 제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쓰는 방에서 잠을 잤고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서윤의 이름을 부를 때 일이 아닌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당근과 사과와 샐러리를 착즙기에 갈아 준혁의 컵 옆에 놓아두는 것이 서윤의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담당 매니저 사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다 있는데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어요. 사 씨는 잠시 멈칫하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전에 결혼 얘기가 들어왔다가 도망쳤던 여자들과는 정말 다르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준혁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서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이 직접 갈아 가져온 주스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거 직접 갈아요? 채소 종류를 날마다 조금씩 바꾸면 질리지 않고 드실 것 같아서요. 잘했네요. 평소 친척 며느리들에게도 칭찬 한마디 없던 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 씨가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아직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편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서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드물었어요. 하지만 서윤이 약을 챙겨다 줄 때마다 이른 아침 조용히 문 앞에 주스를 놓아둘 때마다 준혁은 언제나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윤의 가슴에는 그 말이 누구의 어떤 긴 말보다 가슴 따뜻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윤이 야식을 쟁반에 담아들고 준혁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였어요. 순간 서윤의 발이 방문턱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짙은 조명 아래 책상 앞에 꼿꼿이 서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남자. 틀림없는 오준혁이었습니다. 서윤이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어지며 컵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서 계세요? 눈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준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준혁은 책상 앞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사고 후 1년 만에 서서히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동안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는데 그것도 반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인지 놀라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내가 멀쩡하다고 알려지는 순간 전부 달려들거든요. 그룹 지분, 경영권, 결혼정보업체에서 연결해준 상대들도 처음엔 흔쾌히 나섰다가 제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그때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걸 저는 다 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면 나도 세상을 시험하겠다고. 서윤은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다른 방식의 지옥을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안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 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 꽃 문양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바늘 자국 하나하나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복궁역 근처 골목. 13년 전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자기 손수건으로 상처를 막으면서. 그게 서윤 씨였어요. 서윤은 너무 놀라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때 그 남자가 당신이었어요? 13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 빠르게 손을 뻗어 서윤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아준 손이었어요. 서윤은 그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준혁은 서윤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었어요. 한참 뒤 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나리 씨와 만나볼 것을 권유했을 때 이번엔 어떤 분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으로 한서윤 당신 이름을 확인하고 어쩌면 그 아이 집안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리가 준혁을 직접 만나고 나서 마음을 바꿀 거라는 것도 예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윤이 대신 와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혜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서윤 씨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조사했어요. 나리 씨가 올 리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이, 휠체어도 없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 나란히 겹쳐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채 오르기도 전에 펜트하우스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사 씨가 당황한 얼굴로 서윤을 찾아왔어요. 사모님, 밖에 친정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는 법이 어디 있는지.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혜란과 나리였지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가사 매니저들을 밀치며 거실까지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를 훑어보더니 강혜란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너 완전 호강하며 사는구나. 언니는 빚쟁이한테 쫓겨 지금 죽을 판인데. 나리는 거실을 빙 둘러보며 소품들의 손을 댔어요. 엄마, 여기 있는 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은 다 갚을 수 있겠는데. 서윤이 조용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강혜란은 서윤의 말을 콧방귀로 흘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서윤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5천만 원 마련해. 못하면 내 정체 이 집안에 다 불어버릴 거야. 서윤이 두 손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서방님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도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며 눈빛은 차가웠어요.
강혜란의 손에서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리와 계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어요. 저 사람이 왜 서 있어요? 눈이랑 다리는 오래전에 회복됐습니다. 강혜란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였단 말이에요? 누가 도망가고 누가 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서류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한재수 씨 명의 재산 목록과 강혜란 씨 명의로 불법 이전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검토까지 완료됐고요. 이건 서윤 씨를 13년간 가사노동을 시키며 모든 일을 하게 만든 정황 자료입니다. 이건 위장 결혼 관련 민사소장 초안이에요. 강혜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집안일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오 회장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어요. 오 회장의 눈빛 하나에 강혜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고 돈 받아가려고 오신 거 맞지요?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며 강혜란을 내려다보았지요. 결혼식 때도 안 오시더니 서윤 씨가 나리가 아니라는 건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그 정도 파악도 못할 것 같으셨어요? 강혜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리는 구석으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준혁이 나리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나리 씨, 13년 전 경복궁 골목 기억해요? 한 소년이 두 소녀의 앞에 나서서 불량배들을 막아섰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살 길만 찾아 도망쳤지요. 내가 진심으로 원망하는 건 그 비겁함이 아니에요. 서윤 씨를 13년 동안 짓밟은 당신들의 잔인함입니다. 오 회장이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강혜란 씨와 나리 씨는 위장 결혼 가담과 재산 불법 이전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혜란이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혜란은 재산 불법 이전과 위장 결혼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참이었지요. 원래대로라면 강혜란보다 가벼울 수 없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기 하루 전 서윤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준혁 씨, 나리 언니한테만큼은 선처 부탁해요.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서윤 씨,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은 거예요? 안 잊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요. 근데 미워하고 있으면 결국 제 가슴만 아프더라고요.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서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3년을 짓밟혀왔으면서도 그 마음 한 구석에 미움보다 넓은 자리를 품고 있는 사람. 준혁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재판 중이었고 아파트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나리는 인천의 작은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두 손으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재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손이었지요. 어느 날 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 나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거칠어진 손등. 서윤이 13년 동안 이런 손으로 살았구나. 나리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숙인 채로. 그해 가을 서윤의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서윤아, 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거 알아. 요즘에야 조금씩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잘 살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 소식만 들어도 이제 좀 살 것 같네. 서윤은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지요. 나리 언니, 밥 제때 먹고 건강 잘 챙겨.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그룹 경영의 공식 복귀에 새로운 사업부를 이끌었습니다. 서윤은 야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아동복지단체 자문을 맡았어요. 그리고 준혁과 서윤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눈이 별처럼 맑고 어머니를 닮아 웃는 모습이 해맑은 아이였어요. 어느 맑은 봄날 두 사람은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윤이 봉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 나란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서윤 씨, 절대 울리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벚꽃길 산책을 하며 서윤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경복궁 골목에서 저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덩치의 쇼핑백을 산더미처럼 들고 언니 뒤를 놓치지 않으려 종종거리며 따라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내 사람이겠다. 서윤이 얼굴을 붉히며 준혁의 팔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때 저 겨우 10살이었잖아요. 10살이면 어때요? 좋은 사람은 나이랑 상관없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걷던 아이가 두 손을 하나씩 잡아채며 앞으로 뛰었지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린 사람은 나중에 혼자 후회하며 살았고, 마음을 보고 곁에 남은 사람은 결국 행복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도 착하게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진심으로 살면 하늘이 다 알아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서윤이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꽃길 사연이었습니다.